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확진자 0이었던 날 겨우 안심을 했었는데 이태원 클럽을 비롯하여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또 얼마나 더 휴원 상태가 지속될 것인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금 비가 시원설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에 무자비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씻겨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질본과 정부가 이 상황도 잘 헤쳐나가리라 장담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여러분, 지금의 고비가 혼자만의 고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이 시기를 꿋꿋하게 견뎌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경린 장편소설 엄마의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가 깨어진 지가 꽤 되었죠. 근대 농경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가족 형태는 한 집에서 2대 3대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화인 새로운 가족 형태가 자연스럽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핵가족화도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게 되면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있죠. 더 이상 여성들은 가부장적 남성 제도에 의해 행해지는 속박이나 강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남성들과 맞짱을 뜨는 당찬 여성들로 인해 혈연으로 맺어져야만 한다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이 책의 해설에서 문학평론가 김형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소설의 주류를 점한 여성 작가들을 일러 페넬로페의 후예라고 비유합니다. 페넬로페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의 아내이죠. 페넬로페는 20년 동안이나 남편을 기다립니다. 떠난 남편을 무작정 기다리는 순정파, 순결파가 미덕이었던 시기였죠.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자 페넬로페들이 일거에 집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수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정경리는 검은 우산을 쓰고 염소의 도움을 받아 가부장의 집으로부터 어둠 속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같은 시기 집을 나선 그 어떤 페넬로페들보다 그녀는 일탈적이었고 관능적이었으며 독하고 당찹니다. 그리고 그녀는 섹슈얼리티를 택합니다. 그녀에게 그간 오디세우스의 부재와 권위 탓에 미처 깨우지 못했던 육감은 곧 여성으로서의 존재 찾기를 위한 도구입니다. 물론 몸을 통한 존재 찾기는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제도의 각종 근기와 억압들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을 수반했고 어떤 경우 아예 가족 제도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 요기의 까마, 요가 수행에 육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경린의 소설 엄마의 집에서 페넬로페의 후예는 오디세우스의 집을 나선 후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딸을 불러들입니다. 게다가 전 남편이 재혼해서 얻은 딸아이를 아무런 말도 없이 맡기고 가지만 그 아이까지 받아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자신이 마련한 것은 페넬로페가 10여 년 전 감행한 가출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전의 집과는 전혀 다른 윤리 위에 구축된 집입니다. 그 속에 사는 페넬로페의 후예 주인공 윤진과 그녀의 딸 김호은, 그리고 혈연적 관계가 전혀 없는 여자아이 승지, 이 세 명의 여성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고 웃으며 지냅니다. 세 여자는 각자의 상처를 누구에게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책의 주인공 페넬로페의 후예로서 보여준 당찬 행동들, 그녀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웃음을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엄만 전형적인 한국 여자 타입이야. 선배 엄마도 가출했어요? 4명의 여학생이 일제히 눈을 마주쳤다. 선배의 뜨악한 표정 아래로 잉크처럼 엎질러지는 당혹스러운 인식의 얼굴이 보였다. 오, 내가 또 개념 없는 말을 한 것이다. 내가 전형적인 한국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내 말은 태양이 지평선 아래 8도 정도로 내려간 황혼처럼 붉어지는 선배의 얼굴이라니. 더구나 같은 학년 2명은 웃지도 않고 이게 웬 사태냐는 듯 두 눈에 물음표를 짓고 있었다. 대체 오늘날 전형적인 한국 여자란 뭘까? 실은 우리 집도 한 번쯤은 크게 다쳐보았더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은 삶이 천길 낭떠러지인 줄 알고 사셔. 아빠의 소심한 권위와
엄마의 뻔뻔한 낙심이 지탱하는 가정이란 살얼음판 같아. 한 번쯤 얼음판이 깨져보면 바닥이 별로 깊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나와도 좀 통하는 사람들이 되었을지 몰라. 간신히 낭패감을 수습한 선배가 자아 비판이라도 하듯 말했다. 가족이라면 억류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정도야. 사사건건 못하게만 해. 어느 땐 내가 어쩌지 못하니까 너도 어쩌지 못해야 해 하며 고의로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 가족이 함께 살면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야. 식구끼리 마주보고 밥을 먹어도 왠지 유효기간이 끝난 사이들 같아. 선배는 영문학 전공인데 페미니즘 대학 연합 서클과 교내 동성애 서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둘 다 부모님은 모르는 활동이었다. 살얼음판 같은 집에 대해서라면 나도 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춰볼 때 막상 얼음판이 깨지는 건 역시 예산일은 아니다. 온 가족이 흩어지고 각자 꼴은 말이 아니고 마음이 저 전제다 시려서 엄청나게 춥다. 내 유일한 가족은 나 김호은. 결국 그렇게 되어버린다. 사실 나의 엄마가 전형적인 한국 여자는 아닐 것이다. 엄마는 독립적이다. 직업이 있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기사를 가위로 오려가며 신문을 열심히 읽고 이혼을 했고 애인도 있고 지각도 있다. 엄마 이름은 노윤진. 영자로 쓰면 세 글자에 모두 N이 들어간다. 나는 이따금 엄마를 미스 N이라고 부른다. 기숙사 룸메이트인 우리 넷은 모처럼 시간을 만들어 동물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친목 도모가 목적이었지만 전날 인터넷에서 캥거루 동영상을 함께 보지 않았다면 굳이 동물원 같은 데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영상의 배경은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였다. 캥거루 한 마리가 해변 끝에서 텅 빈 바다를 향해 서 있었다. 황막한 눈길이었다. 천지가 가라앉는 것 같은 막막한 순간들이 흘러간 뒤 캥거루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다로 들어갔다. 캥거루는 계속 바다로 들어가서 이윽고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캥거루를 삼킨 에메랄드빛 바다는 잔잔하기만 했다. 캥거루의 자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알고 보니 동영상을 찍기 직전에 어미 곁에서 놀던 새끼 캥거루가 갑자기 덮친 큰 파도에 휩쓸려 가버린 것이었다. 홀로 남겨진 어미가 제 발로 들어가던 바다가 잊히지 않았다. 어떻게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난 이제 그 어미 캥거루를 떠올릴 것 같았다. 캥거루는 새끼를 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 엄마의 배 주머니 속에서 땅 위를 통통 튀어오르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어미가 무척 힘들 것 같지만 새끼를 품 안에 넣고 뛰는 편이 탄성 에너지를 받아 오히려 힘이 덜 든다고 한다. 캥거루 어미는 애기 집 청소를 할 때 앞주머니를 벌리고 얼굴을 밀어넣어 혀로 핥는다. 캥거루가 뛸 수 있는 높이에 대해서는 3m부터 13m까지 의견이 분분했다. 유감스럽게도 동물원에 캥거루는 없었다. 캥거루를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은 무척 허탈했다. 하지만 캥거루를 보았다 해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갇힌 동물원은 대개 의욕상실 상태였다. 체중 과다였고 우울증이나 히스테리를 앓는 듯했고 개중엔 피부병이 걸렸는지 몸 여기저기를 끌고대는 축도 있었다. 제각기 그다운 핵이 빠져나가고 구슬을 눈에 박은 박제 동물같이 보였다. 차라리 볼만했던 동물은 아빠들이었다. 동물원에서 아빠를 떠올린 건 어떤 암시였을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100여 미터 앞에 서 있는 아빠를 대뜸 알아보았다. 통화는 가끔 하지만 보는 건 2년 3개월 만이었다. 푸릇푸릇한 청춘의 학생들이 띄엄띄엄 나오는 토요일 오후 5시의 교문 앞에 아빠가 서 있었다. 중년의 남자들은 해마다 동물들의 탈가죽이 더 더러워지고 낡아지는 것처럼 궁색하게 나이 들어간다. 특히 가난한 중년 남자들은 겨우 47살에 아빠는 단불로 살아가는 늙고 더러운 곰 같았다. 아직은 추레한 겨울옷을 입고 버텨야 하는 늦겨울이라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아빠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듯 맑고 단단한 눈길로 똑바로 나를 겨누어 보고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치며 룸메이트들과 작별부터 했다. 잊은 게 있어. 뭐 하나 사가지고 갈게. 나는 주춤대다가 룸메이트들이 교문 안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마지못해 아빠 쪽으로 다가갔다.
그제야 모자를 눌러 쓴 말라깽이 아이가 보였다. 키가 훌쩍 자란 승지였다. 검정색과 회색 주조의 체크무늬 반 코트를 입고 있는 승지는 언뜻 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다. 묵직해 보이는 검정색 천 가방을 크로스로 맨 성지의 발 옆에 트렁크도 하나 놓여 있었다. 외국 거리에 정처 없이 내려선 장기 여행자 꼴이었다. 나는 코앞에 다가선 뒤에도 승지를 못 본 척 외면했다. 무턱대고 교문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 볼멘 소리가 나왔다. 가족이란 신기했다. 몇 년 만에 보아도 예사롭게 말할 수 있으니.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하긴 마침 휴대폰 전원이 없었다. 어쨌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었다. 아빠는 짐작이나 할까. 내 꿈속에서 아빠는 늘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잠이 깬 뒤에도 대체로 세수를 하기 전까지 나는 아빠가 죽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아빠의 죽음은 이제 내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승지는 누구와 어디서 사는 거지? 세수를 하다가 홀로 된 승지에게 생각이 미치면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는 듯 화들짝 놀라 꿈을 깨곤 했다. 열쇠처럼 어김없이 승지를 생각하면서 꿈에서 깨는 것과 아빠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기는 안도감은 누군가 꿈을 통해 반복 학습이라도 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아빠에게 눈으로 물었다. 자, 김은영 씨 용건은? 성지를 네 엄마한테 좀 맡겨라. 내 눈이 말 그대로 휘둥그레졌다. 이야기 된 거야? 아빠는 대답도 없이 내 모습을 묵묵히 뜯어보았다. 나는 검정색 후드 점퍼에 블랙 진바지 그리고 커다란 천 가방과 납작한 운동화 차림이었다. 머리카락은 풀어내렸다. 어쨌거나 고등학교 때에 비하면 많이 가다듬어진 모습일 것이다. 나는 이제 대학 2학년생이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취업하기 좋은 복장으로 변해갈 것이다. 말하자면 고학년 선배들처럼 심플하고 품격 있는 커리어먼 복장으로. 내 취향도 아니고 고분고분 입을 자신도 없지만 어쩔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에 부응하지 않고도 먹고 살 자유업이라도 창출해야 할 텐데 지금으로선 모든 게 막연하다. 아빠는 오른손을 번쩍 들더니 휑하니 걸어갔다. 그리고는 분식점 앞에 세워진 파란색 트럭 운전석에 올랐다. 아빠의 먼 친척이 경영하는 지방 두부 공장의 브랜드 네임이 커다란 초록색 글자로 새겨진 배달 트럭이었다. 공장이라지만 간의 수공업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일 것이다. 차는 부르릉 시동이 걸리더니 스르르 움직였다. 그리고 계속 가더니 마침내 갈림길로 접어들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아빠의 차는 그렇게 사라졌다. 맙소사. 어떻게 된 거니? 승지는 입을 꼭 다물고 자기에게 왜 묻느냐는 눈으로 맞대응했다. 그 눈빛이 만만치 않았다. 몇 년 만에 보는데도 승지의 얼굴엔 여전히 나를 거북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승지는 자기도 역시 내가 불편하다는 낯빛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교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40분이 흘러가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승지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가방을 벌려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도 고개를 빼고 가방 속을 보았다. 흰색 토끼였다. 제비꽃이야. 승지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에게 맡겨야 할 건 승지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중학생 여자아이 하나와 동물도 하나 추가되었다. 게다가 토끼를 제비꽃이라고 부르다니. 아빠가 나타난 뒤부터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버스를 타고 엄마 집으로 가는 사이에 날이 어두워졌다. 엄두가 나지 않아 전화도 할 수 없었다. 아빠의 작전처럼 그냥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옆에 앉은 승지에게 신경을 끊기 위해 mp3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승지도 부서럭거리더니 제 mp3 이어폰을 꽂았다. 우리는 모르는 노래로 담을 쌓듯 서로 귀를 막았다. 버스는 남대문을 지나 프라자 호텔과 덕수궁 사이 시청 광장에 멈추었다. 서울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거리였다. 승지는 시청 광장에 눈길을 준 채 손을 검정 가방 속에 넣어 토끼를 만지작거렸다. 승지는 아빠가 재혼해서 생긴 딸이었다. 승지를 보면 엄마는 먼저 슬퍼할까, 화를 낼까, 그저 놀라기만 할까. 엄마는 승지를 미워할까, 가여워할까, 냉담할까, 무관심할까.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다 보니 처음 엄마의 집으로 가던 날이 떠올랐다.
외가에서 4년 가까이 얹혀 지내는 동안 나는 트렁크를 들고 엄마를 찾아가는 상상을 자주 했다. 표면적으로 엄마에게 냉담했는데도 때를 놓쳐 배가 고픈 것처럼 본능적으로 늘 엄마가 그리웠다. 내 마음은 달이 비치는 어두운 밤에 몸통과 꼬리를 펄럭펄럭 흔들며 홀로 나는 연같이 늘 외로웠다. 나는 실을 돌돌돌 감고 감아 실꾸러미 같은 엄마의 가슴에 가 닿고 싶었다. 엄마의 가슴에 다 편히 잠들고 싶었다. 기차를 탈까 고속버스를 탈까 내렸을 때 지하철은 몇 호선인지 몇 정거장 후에 내리게 되는지 지하철역에서 내려 엄마의 아파트에 가는 버스는 어디서 타며 또 몇 정거장인지 그리고 엄마의 현관문은 어떤 색인지 내가 벨을 누르면 얼마 만에 문이 열릴지 내가 문을 밀고 들었으면 엄마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몇 초 만에 나를 알아볼지 알아보고 웃을지 울지 혹은 무표정할지 엄마는 밤이슬에 가장자리가 찢어진 연 같은 나를 꼭 안아줄까? 엄마는 얼마나 늙었을까? 혹은 더 먼 외국으로 떠나버리지는 않을지 어쩌면 그 사이 다른 가족을 만든 것은 아닌지 나는 희미한 굴욕을 느끼면서도 지치도록 상상했다. 나를 키운 것은 엄마에 대한 그런 상상과 달밤에 홀로 나는 연 같은 외로움과 K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분노와 의문이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은 인간은 19분 후에 기억의 41.8%를 63분 후에는 55.8%를 잊으며 31일째는 78.9%를 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 기억은 무엇일까? 엄마와 재회했던 시간은 외계에서 일어난 랑데부처럼 생생해서 2년이나 지난 지금도 기억으로 수납되지 않고 내 현재 의식을 떠돈다. 역에 마중 나와 서 있던 엄마는 곧바로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덩어리져 나오는 승객들 속에 섞인 내 언저리에서 아득하고 초조한 시선이 헤맸다. 엄마는 인조털을 댄 낡은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다. 엄마의 모습은 내 상상 속 이미지와는 달랐다. 완고한 고집과 독특한 개성이 귀퉁이 무너진 성곽처럼 흐려지고 예상치 못했던 표정이 새로운 양식처럼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엄마에게 더 다가가 섰을 때 나는 엄마가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 맞서기만 하던 경직성이 풀리고 애처롭고 외롭고 지친 모습은 스며든 듯 사라졌다. 엄마는 편안하고 맑고 어딘지 더 깊었다. 언뜻 보면 불행 따윈 겪은 적이 없는 행복하고 예쁜 아줌마로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 예쁜 아줌마는 색다른 빛을 품고 있어서 주변과 결코 뒤섞이지 않았다. 엄마는 비밀스러운 정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호젓했다. 마을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가 서 있는 축대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뒤돌아보고 말했다. 20년쯤 됐을 거야. 아파트 계단 벽은 페인트 칠이 비늘처럼 버석버석 일어나 떨어졌다. 2층에서 4층 사이의 계단엔 페인트 비늘 외에도 눌러붙은 껌과 먼지와 머리카락 뭉친 것들, 담배꽁초와 광고 전단지가 뒹굴었다. 5층 계단을 다 오르자 엄마는 끙 소리를 내며 나의 트렁크를 왼쪽 현관문 앞에 놓았다. 내가 그토록 자주 상상했던 현관문은 약간 휜 듯한 느낌이 드는 칙칙한 회색의 철문이었다. 문 위쪽에 십자가 표식이 붙어 있던 흔적이 있었다. 엄마는 전자키의 넘버를 빠르게 누르며 말했다. 너희 생일 숫자야. 달과 날짜만. 외울 필요도 없겠지? 문이 열리자 엄마는 트렁크를 다리로 밀다시피 들고 가 거실 바닥에 쿵 올려놓았다. 파란색과 흰색의 자잘한 타일이 깔린 좁은 현관은 이제 막 치운 듯 텅 비어 있었다. 24평의 구식 아파트엔 작은 방이 3개 들어있었다. 크게 보아 집의 중앙에 거실과 부엌이 연결되어 있고 남쪽에 안방과 작은 방 하나, 맞은편 북쪽엔 작은 방과 욕실이 있는 구조였다. 안방과 거실 사이에는 4짝의 격자형 반투명 유리문이 질려져 있었다. 오후 3시의 맑은 날씨인데도 실내는 어둑했다. 엄마의 방, 엄마의 모든 공간은 늘 어두웠다. 공기는 훈훈했다. 어린 시절 언젠가처럼 엄마의 물감 냄새와 몸 냄새, 빗방울 냄새와 담배 연기 냄새, 웃음과 우울과 눈물 같은 온갖 감정들이 밴 커다란 순모 파시미나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몸 전체가 푹 감싸인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실내엔 물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유화 물감 냄새는 그립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했다. 어둑한 거실과 부엌을 경계로 놓인 둥근 원목 식탁과 격자문들을 등지고 놓인 3인용의 꽃무늬 소파와 벽면에 붙은 책장의 책달과 텔레비전 위의 장식물들이 차차 보였다. 권위 있는 미술대전에서 큰 상을 받았고 전시회도 2번이나 연 명실상부한 화가인데도 화구나 이젤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없는 것은 화구나 이젤만이 아니었다. 방 안과 거실과 부엌과 화장실 곳곳에서 이상하게 비어있는 느낌이 났다. 그냥 빈 것이 아니라 급히 치운 느낌이었다. 예를 들면 욕실 선반의 둘째 칸과 침실의 서랍장 위, 거실 책장의 3번째와 4번째 칸, 무엇보다 신발 하나 없는 현관 바닥이야말로 가장 어색했다. 엄마는 식탁에 놓인 주전자에서 보리차를 따라주었다. 물은 미지근했다. 우리는 외투도 벗지 않고 그 식탁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다. 몇 년 동안에 걸쳐 한 해에 3~4번쯤 엄마는 외가를 방문해 내 방에서 자고 갔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생신이나 나의 생일, 명절과 방학 같은 때였다. 볼 때마다 엄마는 달라 보였다. 엄마는 순간순간 다른 여자 같은 게 특징이지만 그 식탁에서 엄마는 그야말로 낯선 여자처럼 느껴졌다. 오래 고수해온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보통 아줌마들처럼 퍼머넌트를 한 엄마의 헤어스타일이 세속적으로 보였다. 엄마의 숨소리가 새삼 선명하게 들렸다. 촛불 도깨비. 엄마가 어린 시절 나의 별명을 불쑥 불렀다. 엎드려 자는 잠버릇 때문에 아침마다 짧은 머리카락이 정수리로 모여 촛불처럼 솟아올라 붙여진 애칭이었다. 잠이 덜 깬 채로 비몽사몽간에 부엌으로 가면 엄마는 초록불을 켠 아기 도깨비 같다고 깔깔 웃으며 나를 안았었다. 나는 그따위 별명은 다 잊은 듯 무반응하게 앉아 있었다. 힘들었지? 엄마의 질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포괄하는지 막막했다. 너하고 나 이렇게 학원 뒷방을 전전하면서 계속 살 수는 없어. 너는 잘하고 엄만 늙어갈 거야. 엄만 일을 많이 해야 해. 이 작은 도시에선 타개할 방법이 없구나. 아빠와 이혼한 후 미술학원을 하며 나와 함께 살았던 엄마는 그렇게 훌쩍 제이시를 떠났었다. 좀 지루했어. KTX로 환승하기 위해 시골역에 내리니 플랫폼 바로 앞이 산이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벤치에 앉아 산을 곰곰이 쳐다보았다. 그 사이에 기차들이 몇 번이나 멈췄다가 떠나갔다. 출장 온 세일즈맨들이나 학생들, 할머니들이 플랫폼을 서성이다가 실려갔다. 겨울나무들은 한 그루 한 그루 저마다 선명하게 따로 서 있고 지난해 가을에 떨어진 누른 나뭇잎이 담요처럼 수북하게 나무들의 발등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산을 타고 올라가는 가르마처럼 흰 한 줄기 오솔길. 눈앞의 모든 것이 너무 투명하고 고요했다. 공기가 잘 닦인 거울 같아서 내 생의 방향이 전환하는 것이 또렷하게 보였다. 김호은, 는 이제 엄마와 사는 거다. 엄마의 집은 처음 방문하는 손님을 끌고 올라가기엔 민망할 만큼 높았다. 더구나 그 손님이 무거운 트렁크를 들고 있다면 계단을 반쯤 올라갔을 때 나는 승지의 트렁크를 빼앗아 들었다. 문을 연 엄마의 눈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광채가 번쩍거렸다. 그 눈만 보아도 곁에 아저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단 2사람에게만 보이는 어떤 진실에 직면한 것 같은 경의와 동요를 담은 눈동자였다. 떨림과 흥분과 웃음과 긴장과 어떤 열반이 겹겹의 꽃잎처럼 피어 소용돌이 치는 눈동자.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못마땅해 하고 내게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 비밀 결사의 눈빛. 그로 인해 나는 얼마나 외로웠던가. 토요일 오후를 느긋하게 보낸 2사람은 맥주를 마시러 나가려던 참인 모양이었다. 사귄 지 3년이나 된 사람들답게 어느 땐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기로 한 부부같이 편안해 보였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사랑이라는 것의 실체를 자신을 낳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가 아닌 엄마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보는 것은 어쨌거나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성질을 보자 엄마의 표정에 긴장이 어렸다. 긴장하면 늘 그렇듯이 엄마의 뺨이 붉어졌다. 누구니? 승지. 뭐라고 하겠는가?
우선 이름을 댔다. 이 이름을 엄마가 알까? 아빠와 사는. 때마침 뜻밖의 방문객을 내다보던 아저씨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두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말을 뱉는 순간에 생겨난 내부의 균열로부터 예상치 못한 쾌감이 새어나왔다. 누가 데리고 온 거야? 엄마도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겨놓았던 모양이다. 아빠. 그래서? 옳았다. 그래서 나도 아빠에게 분명 그렇게 묻고 싶었다. 아빠는 어디 있어? 갔어. 트럭을 타고 사라졌어. 엄마는 침착하게 아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그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할 행동이었다. 다만 아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의외였다. 하지만 아빠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엄마의 얼굴이 아득하게 혼란에 빠지며 싸늘하게 식어갔다. 봄의 하늘이 먹빛으로 변하며 돌연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한 것 같은 분위기였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눈치챈 아저씨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엄마와 나에게 굿바이 인사를 하고 자신의 아파트로 떠난 것이다. 미쳤구나. 뭐가 어떻다는 말도 없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쳤어, 미쳤어. 몇 번 중얼거린 엄마는 다시 한번 힐끗 승지를 쳐다보았다. 골치 아픈 일이나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입을 꼭 다물고 침대에 누워 생각하는 것은 엄마의 오랜 습관이었다. 집을 떠나기 전 거의 3개월 동안 엄마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지냈다. 당시 엄마는 유리로 만든 발레 인형 같았다. 유리로 만든 발레 인형은 발목에 금이 가서 침대에 눕혀져 있었다. 언제까지나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곧 누군가가 들이닥쳐 유리 인형을 창문 바깥으로 내동댕이 칠 것만 같아 마음이 초조했다. 유리로 만든 발레 인형은 어쩌면 산산이 부서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내 두려움과는 달리 유리로 만든 발레 인형은 어느 날 서러러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걸어나갔다. 그리고 마당으로 가 차를 몰고 마구 달려가 버렸다. 그렇게 해서 이 낯선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엄마의 침대로 다가가니 한약처럼 검고 쓴 온갖 감정과 상념들의 냄새가 배어있는 것만 같았다. 침대가 붙은 벽에는 엄마가 직접 그린 꽃 그림이 걸려 있었다. 벽을 반이나 덮는 대형 그림이었다. 중국 화병에 금빛 튤립과 파란색 붓꽃과 히아신스와 흰색의 들꽃들이 꽂혀 있고 화병이 놓인 테이블 바닥엔 조개 껍데기들이 흩어져 있었다. 특이한 것은 꽃과 조개 껍데기 사이에 곤충과 벌레들을 그려넣은 점이었다. 그렇게 벌레가 꼬이는 게 인생이라는 의미일까? 엄마는 승지를 받아들였다. 옷을 갈아입을 때 보니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분간도 가지 않는 말라깽이 승지도 브래지어를 하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니 가슴속의 현 하나가 띵 울렸다. 아빠가 사다 주었을까? 혹시 생리도 할까? 저 애도 엄마가 전업주부인 평범한 친구 집을 방문해 다감하고 알뜰한 살림 냄새를 맡으면 부러운 나머지 얼굴이 흑빛이 될까? 저 아이도 바람이 많이 부는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울겠지. 성지의 엄마는 8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 세상에 엄마가 아주 없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그리워할 빛조차 없는 무인 행성에 홀로 사는 기분이 아닐까? 춥겠지. 단순히 추운 것과는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외로움과 어두운 냉기, 오한. 승지가 온 후부터 엄마는 아저씨와 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엄마, 근데 요즘 데이트 안 해? 엄마가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너무나 많았던 데이트가 일시에 떠오르는 표정으로 그 표정엔 기쁨과 엑스터시와 함께 고뇌와 슬픔과 갈등까지 드러났다. 그 사이 TV 화면은 미국이 경쟁적으로 우주선을 발사했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달로 옮겨갔다. 그것은 아폴로 11호였다. 1969년 7월 20일 암스트롱은 달의 표면을 밟았다. 화면엔 우주복을 입은 암스트롱과 달의 평원에 서 있는 달 착륙선과 월면차가 보였다. 달의 표면은 썰물이 빠져나간 마른 갯벌같이 황폐했다.
보아하니 노윤준과 최민경 싸웠구나. 엄만 마음속에 무엇을 꾹 누르는 얼굴로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사랑은 어쩌면 달나라에 가는 것과 비슷할 거야. 지구의 중력을 이탈해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무한의 우주를 지나 꿈꾸어온 달에 착륙하는 여행 말이야. 그 여행이 엄청난 것은 우주선도 없고 연료도 없이 오직 단둘이 끌어안고 스스로 발사체가 되어 날아간다는 점이지. 그리고 달나라에 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살 수는 없는 것처럼 사랑 속에 안주해서 살 수도 없단다. 실제로 달은 채석장처럼 끔찍하게 척박한 곳이고 인간의 발을 둥둥 뜨게 만드는 곳이지. 단지 지구와 달 사이 원심 분리기 같이 굉장한 속도로 회전하는 허공만이 사랑의 현장인 거야. 사랑이 끝나고 지상으로 돌아올 때는 우주선을 버리고 각자의 낙하선을 펴야 하지. 이 지상에 따로따로 떨어져 착륙해야 하는 것. 사랑은 그런 거야.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때 함께 있든 혹은 헤어져 있든 무사한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결국 끝이 나. 삶은 사랑의 열정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 사는 거거든. 그리고 평생 계속될 것만 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희끗한 형체의 유령처럼 등 뒤를 따라다닌 감정의 엉어리도 때가 되면 결국 재처럼 부서져 흩어지겠지. 단 둘만의 달나라를 보았던 동질성조차 겨우 2년 혹은 3년 정도면 모화되고 타인이 되는 것이다. 진짜 상실의 아픔은 그것이다. 평생 계속되는 감정은 아무것도 없다. 엄마 아저씨와 안 만나는 거야? 할머니와 이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승지를 데리고 있으면 전 남편과 아직 정리도 다 안 된 사이로 알 거라고. 세속에 사는 사람인데 누군들 속마음이 그리 다르겠느냐고. 승지 때문에 아저씨가 뭐라고 해? 오해해서 깨진 거야? 넌 정말 온갖 일에 다 간섭이구나. 엄마는 성가신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니 뭔가 견딜 수 없다는 몸짓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는 바닥이 훤히 비치는 맑은 시냇물처럼 거리낌 없이 반짝반짝 흐르다가도 상처가 생기면 이내 무섭도록 깊은 호수로 변해버렸다. 그땐 들여다보는 내 얼굴만 대비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나는 뺨이 얼얼하게 굳도록 머쓱해졌다. 질문을 해댄 내 목소리에 걱정이 아니라 일말의 기대와 흥분이 묻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텔레비전 화면엔 달의 사막과 절벽과 메마른 강과 구릉지와 분화구와 마른 갯벌 같은 평원이 슬픈 꿈결처럼 펼쳐졌다. 그리고 엔딩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달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한번 찍힌 발자국은 수백 년이 흘러가도 없어지지 않고 모래성을 쌓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중력도 거의 없으니까요. 미래를 생각하면 때론 부풀어 오르는 과육 속에 박힌 애벌레처럼 시고 달콤한 세속적 소망에 사로잡히고 또 때론 내 소망의 철저한 세속성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난 시골이나 산으로 숨지도 않고 내 방에 틀어박히지도 않을 것이며 공연히 세상 끝까지 가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스와힐리어도 배우고 에스파냐어도 배우고 싶지만 굳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 가고 싶지는 않다. 물론 갈 일이 생긴다면 뒷걸음치지는 않을 것이다. 12개의 별자리를 골고루 친구로 사귀고 싶고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고 아이도 낳아 키우고 싶다. 커다란 개를 키우며 도심의 강변 빌라에서 살고 싶고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시골집에 공작새를 풀어놓고 살아보고도 싶다. 싸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삶에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100가지 적과 늘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예수와 부처에 대한 경애와 연민을 느끼고 타인에 대한 자비심에 동감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 여기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싶다. 우리 산책을 좀 하고 저녁 먹고 들어오자. 아마도 우린 시청 쪽으로 나갈 것이다. 막연히 좀 걷다가 광화문의 서점이나 상가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운이 좋으면 을지로나 종로 쪽에서
아직 먹어본 적이 없는 그리스 음식 같은 것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어쩌면 저번 주에 먹었던 매운 낙지 볶음을 또 먹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욕실에서 손을 씻고 나와 옷을 갈아입었다. 우리가 막 나가려 할 때 전화벨이 울렸다. 부츠를 신으려던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예, 별일 없어요. 일은 잘 끝났어요? 어디라고요? 엄마의 뺨에 천천히 홍조가 번졌다. 놀랐어요. 아니요, 좋아요. 그래요, 그럴게요. 엄마는 잇따라 대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를 보았다. 어쩌니 하는 얼굴로. 들어보나 마나 엄마는 아저씨와 데이터 약속을 한 것이다. 지금 당장 말이다. 괜찮아. 말은 관대하게 하면서도 나는 입을 내밀었다. 아무래도 엄마인 것보다 애인인 것이 더 중요한 엄마의 정체성 같았다. 혹은 나와 햇빛이나 비와 반달, 차 한 잔이나 홀로 먹기 위해 꺼리는 밥보다 아저씨가 엄마의 사랑을 더 자극하는 거겠지. 물론 난 속 좁은 사람이 아니니까 다 이해했다. 엄마는 미안을 연발하며 다시 화장대에 앉았다. 딸과 외출하려던 엄마와는 이미 표정부터 달랐다. 딸에게 후광이 뺏긴 채 곳곳에서 지갑이나 대신 여는 삶에 지친 중년 여인 역의 조연에서 갑자기 주연으로 성격된 배우같이 자존감이 팽팽하게 차올랐다. 저기 한 여자가 있구나. 그건 가장 본질에 가까운 엄마 자신이었다. 빈 조롱에 새가 들어와 지저귀는 것처럼, 빈 방의 전구에 환한 불이 반짝 들어온 것처럼, 빈 병에 향기로운 술이 가득 찬 것처럼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자신다운 한 여자. 엄마, 달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일이 일어난대. 그곳에 한 번 찍힌 발자국은 수백 년이 흘러가도 없어지지 않고 모래성을 쌓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그곳엔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중력도 아주 약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니? 화장대 앞에서 머리카락을 빗던 엄마가 거울 속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가 전에 말했잖아. 사랑은 어쩌면 달나라에 가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달나라에서 살 수는 없지만 그곳에 찍힌 발자국은 영원하다는 의미이지. 엄마는 빗을 놓고 가만히 웃었다. 눈물이 글썽 맺히는 웃음이었다. 새로 구입한 보라색 코트로 갈아입은 엄마는 볼을 발그레하게 물들인 채 집을 나갔다. 찬 공기가 휙 들어오고 문이 닫히자 마음이 고요해졌다. 나는 김이 서린 창을 열고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바로 그 순간에 남산 타워의 기둥에 푸른 불이 반짝 들어왔다. 잿빛 어스름이 내린 금속적인 도시의 하늘 아래 건물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띄엄띄엄 작은 불빛들이 켜져 파르르 빛나고 있었다. 문득 사람이 날마다 불을 끄고 다시 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의 기쁨과 과련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차가운 공기에 얼굴이 팽팽하게 조여들었다. 나는 색색의 종이배를 창문 아래로 하나씩 떨어뜨리고 두 팔을 활짝 펼쳤다.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과 무언가를 주고 싶은 다정한 마음이 똑같이 차올랐다. If life gives you a lemon, make a lemonade. 생은 식어 빠진 레몬 따위나 줄 뿐이지만 나는 그것을 내던지지 않고 레모네이드를 만들 것이다. 아파트 축대 계단을 내려가는 엄마의 작은 몸이 아른아른 보였다. 나는 손을 들고 보라색 제비꽃 같은 엄마의 덩을 향해 아무도 모르게 머뭇머뭇 흔들었다. 한 줄기 저녁 바람이 청량한 샘물줄기처럼 나의 얼굴 위로 흘러갔다. 내 존재로부터 솟아나 흐르는 물결 속에 얼굴을 담그고 있는 기분이었다. 물결은 점점 더 깊고 큰 강물이 되겠지. 나만의 강물이.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엄마와 아빠와 아무리 무소히 헤어져도 그건 삶일 뿐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